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청자의 무병장수를 꿈꾸는 방송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은 유난히 좀 화사한 것 같아요. 네, 뭐 저 때문일까요? 네. 한 살 더 어려질 것만 같은 아주 싱그러운 정보 들고 왔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죠? 네, 저도 발로 직접 뛰면서 재밌는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좋네요. 오늘 뭐 시작이 굉장히 화사하고 느낌이 좋습니다. 예. 근데 병수 씨 궁금한 게 있는데 배에 뭘 좀 넣은 거예요? 예, 뭐가 좀 들어가 있고.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요. 이게 뭐가 들어간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풍선 부풀어 네. 오른 것 같아요. 예, 풍선처럼, 그죠? 30대 저도 중반이 되니까 나이 먹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은 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특히 여자들은 더 예민하고 속상합니다. 저 역시도 요즘에 누가 나이 물으면요. 늙어 보여서 그러나 되게 신경이 곤두서요. 그럼 저기 신뢰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입니다. 예. 대답 안 하면 안 됩니까? 40살이라고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40살. 뱃살이나 빼란 말이야. 네, 아니요, 저도 선생님에게는. 선생님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저 요즘에 누가 저한테 나이 물어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20대 초반이 다르고 중반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럴 때죠, 이나 씨. 네, 저도 이 이나 씨랑 제 나이가 무려 법적으로 9살 차이나 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인생 선배로 언니로서 네. 해주는 얘기는 이 29에서 30 넘어갈 때 이때 정말 온 스트레스가 다 와요. 인생 좋은 시절 다 끝날 것만 진짜 같아가지고 지금도 이런데. 스트레스에 몸져 눕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나이 같은 거 이런 거 안 셉니다. 아주 계속 29으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맞습니다. 저도 30대 될 때 그런 스트레스 겪었는데 TV 보시는 30대는 오늘 우리 속상한 얘기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30대 뿐이겠어요. 40대도 있고, 50대 분들, 60대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가관일 거예요.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순간순간 예민해지는 게 바로 나이입니다. 그 60대에 서울 사시는 김자옥 씨 남편, 오승근 씨께서는요, 이렇게 외치셨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선생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본격적으로 판도사 출발합니다.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먹으면 먹을수록 슬퍼지는 야속한 나이 대해부. 훌쩍 먹어버린 나이가 아쉬우신가요? 쏜살같이 흘러가는 세월이 무심하시나요? 그렇다면 판도사에서 드리는 정보로 한 살 더 젊어져 보세요. 먼저 나이에 관한 논란 심층 취재. 대인관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범 빠른 년생 왜 생겨났을까요? 대학만 들어가라.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현실은 나는 못 가고 친구들만 가는 거예요. 술집도 클럽도 1년 내내 단 한 번도 가볼 수가 없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점점 늦어지는 임신과 출산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나이에 관한 모든 비밀이 풀립니다. 따라오세요. 네, 판도사 시작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이란 무엇인가, How old are you? 이런 거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건강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사회 문제와도 연관돼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선생님,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나이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를 그런 느낌을 받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바로 예의 범죄를 특히 중시하는 나라기 때문이죠. 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형제지간에 그냥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헤이 마이클, 탐 하이 존슨 존슨?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손윗 사람에게 이름만 달랑 불렀다가는 하극상이 됩니다. 김희진, 희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런 얘기 듣기 십상이죠. 그래요. 네. 현주. 그죠? 이런. 네. 네, 서양에서는 2-3살 차이가 나도 쿨하게 친구 먹고 그러잖아요. 야, 서양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나 봐요. 네, 제가 워낙 개방적이다 보니까 2-3살 같은 거 친구 먹는 거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오히려
오히려 한 살 차이가 더 껄끄러운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특히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흔히 방송 나이라고 해서 한두 살씩 속이다가 사석에서 뭐 민증 보여준 다음에 정리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몇 년이 지나도록 26인 사람들 저 봤거든요. 어이, 좋지. 좋아하는 연예인 있는데 매년 지나도 그 나이 그대로더라고요. 야, 진짜. 그렇게 이제 사실 그래요. 이게 현주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저기 나한테 오빠라 그랬어요. 몰랐어요. 나보다 누나더라고. 이런 생물학적으로 오빠일 것만 같거든요. 제가 뭐 흐르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것 같나요? 배만. 네. 예, 배가. 네, 그렇게 이렇게 시쳇말로 족보가 꼬이는 상황, 빠른 년생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빠른 연생들만 뜨면 이 분위기가 좀 흐려지거든요. 서로 내가 형이다, 누나다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친구 사이가 아주 서먹해지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3월 1일생부터 그 다음에 2월 28일생까지 같은 해 입학을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빠른 연생이라고 할 수 있죠. 쉬운 예를 들자면 89년생 3월생하고요. 90년 2월생은 약 1년 차이가 나는데 입학 연도가 같아서 동갑처럼 지내게 됩니다. 반면에 90년 2월생하고 90년 3월생은 한 달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학년이 바뀌어서 형, 동생 사이가 되는 거죠. 정말 기분 더럽고 좋은 상황이네요. 네, 진짜 약간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한 살 어린 애들 정말 많이 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한 살이라도 어린 게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죠? 네,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장점도 많을 텐데, 정작 당사자들은 빠른 연생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입학을 앞둔 갓스물, 아니, 스물도 안 된 19이죠. 아주 파릇파릇한 빠른 연생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야,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을 만나고 오셨네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친구들이에요. 친구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일명 족보 브레이커라 불리는 빠른 연생들. 하지만 빠른 연생들만의 비애가 있다는데요. 빠른 연생들이 살아가는 법, 판도사에서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성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직접 섭외를 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성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들. 1, 2월에 태어난 빠른 연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빠른 연생의 서름을 낱낱이 알려줄 95년생 최준현, 92년생 김동현, 빠른 96년생 김덕훈, 빠른 96년생 이동하. 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3명이 친구예요. 근데 959, 두 사람은 빠른 96이에요. 그럴 경우에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찜질방에서도 10시 이전이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알바 구하기도 좀 힘들어요. PC방이랑 노래방에서도 빨리 나와야 되고요. 또 이제 술이랑 담배 같은 거 살 때도 아무래도 빠른 96년생이다 보니까 좀 눈치 받는 일이 많아요. 95년생과 같이 졸업을 했어도 빠른 96년생은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죠. 대학생이 되는 기쁨도 잠시. 빠른 년생이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요. 함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해당이 되시는데요. 두 분은 술을 저희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구역인데도 안 돼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생일이 지났거나 어쨌거나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92년생, 95년생은 술집 출입 가능. 하지만 빠른 96년생은 불가능. 이번에는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술, 담배 등을 살 때 신분증 검사는 피할 수 없는데요. 과연 결과는? 96년생은 안 됩니다. 빠른 96년생. 빠른 96년생 생일도 96년생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95년까지만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인데요. 이 법률은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고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이 단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빠른 년생들이 놀지 못하는 걸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대학 생활에 꽂힌 아르바이트까지 제약을 받는다는 게 속상하다는 아이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건 똑같은데 95년생은 되고 빠른 96년생은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알바도 진짜 안 돼요? 네, 여기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95년생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전화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데 96년생이라 안 돼. 이 학생의 말이 사실일까? 구인업체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알바 구하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네. 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알바 가능한가요? 대학생이세요? 네. 올해 대학교 들어가요. 그럼 몇 년생이세요, 올해? 저 96년생이요. 대학생이시라도 96년생이면 곤란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술, 담배는 물론 아르바이트까지 제약을 받고 있는 빠른 년생들. 그렇다고 청소년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1년 동안 겪은 또 다른 학생을 섭외해서 만나봤는데요. 빠른 95년생 현진. 동기들끼리 이제 동기 모임 끝나고 같이 술집에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기들이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빠른 9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또 민증 때문에 또 나가게 생겼구나, 그런 것 때문에 제 눈치를 보고 제가 나는 그냥 집으로 가겠다 해서 전화 혼자 나온 적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술집 앞에까지 갔다가 너 안 되니까 너 그냥 가라고. 진짜 버렸어요? 네. 와. 네, 저는 그냥 다른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논 적도 많았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빠른 95년생인 그것 때문에 2달 늦게 태어났다고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차별을 겪어야 했던 빠른 년생들.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게 있다는데요. 빠른 년생들 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민등록 위조 사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빠른 년생들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기에 앞서 빠른 년생들 또한 한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일 없도록 지혜롭게 대학생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야, 진짜 벌써 95년생, 96년생들이 대학 입학을 하네요. 진짜 싱그럽죠? 야, 선생님 95학번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어립니다. 94학번이요. 아닙니다. 어립니다. 저 중3 때 태어난 우리 애들이에요. 예.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 학생들이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이 학생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학만 들어가라.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현실은 나는 못 가고 친구들만 가는 거예요. 뭐 술집도 클럽도 1년 내내 단 한 번도 가볼 수가 없는 맞아요. 거죠. 투표도 만 19부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다 투표하는 빠른 년생들은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요새 사회에 진출할 시기인데 문제가 더 심각해요. 학번이 같아서 친구를 하자 그러면 빠른 년생인데 왜 너 나랑 맘먹으려고 그래? 뭐 이런 소리 듣고요. 또 한 학번 어린아이들이랑 친구를 하려고 하면은 또 너는 왜 어린 척해?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보신 것처럼 2008년도에는 1월부터 12월생이 함께 입학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하게 됐습니다. 이젠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요, 1월생부터 12월생이 같이 입학을 합니다. 예전처럼 1월이나 2월이 앞서서 입학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네, 달리 말하면 2002년생까지는 나이 논쟁은 뭐 계속될 거잖아요, 그죠? 이 영상 보신 것과 같은 이유도 있고요. 띠 있잖아요. 띠. 토끼띠, 양띠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띠는 음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 음력 중심의 우리나라 문화와 또 양력 중심의 서양 문화가 함께 만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점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현재 중국이나 일본은 서양식 만나이를 공식 나이로 지정했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만 만나이가 사용될 뿐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를 사용하죠. 그래서 4세
4세인 아이 엄마가 어린이집 입학할 때 만 1세, 2세에서 많이 헛갈려 합니다. 네. 그래서 통일하자, 웬만하면 만 나이로 하자 이런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통일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해야 됩니다. 예. 저는 만 나이 찬성할래요. 그러면 저는 아직 20대 초반. 아우, 예, 진짜 방송 중에 사람 때리고 싶네요. 야, 짜증나네. 확 짜증이 나네. 초반이 때리고 싶네요. 아, 예. 그런데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20살 초중반의 여자들은 결혼 고민하고 뭐 그랬다는데 요즘에는 결혼 시기가 진짜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여자는 24 정도에 취직을 하고 결혼은 28살 정도가 딱 적당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28살에는 결혼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출산 시기도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현장에 다녀와 봤습니다. 요즘에 미혼인 친구들을 만나면 결혼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면 출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30 중반에 애를 낳으면 애가 힘들다는 등, 체력이 딸려서 못 낳겠다는 등 그러거든요. 도대체 애 낳기 힘든 나이면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의 초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령 임신의 위험성과 저출산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오히려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고령 산모의 경우 고혈압, 임신 중독증, 도산, 임신성 당뇨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임신한 산모들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일. 실제로 30대 중반에 임신을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한 산모를 만나봤는데요. 약간 임신이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걱정되시는 점은 없나요? 제가 지금 35 이후에 아이를 가진 거라서 요새 좀 고령 산모에 대해서 이제 임신성 당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을 거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그런 거는 늘 갖고 있죠. 네. 사회 고령화 못지않게 산모들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분만한 산모 중 30대 이상의 비율이 50%를 넘었고 이 중 고령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의 산모도 21.5%나 됐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출산이 늦어지는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경력 단절을 두려워하거나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이 어려운 사회적인 현실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실제로 직장 여성들의 퇴직 사유 중 반 이상이 임신, 출산과 육아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직장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동안 쌓은 직장 경력의 단절을 감수하면서 결국 엄마가 되는 길을 택하는데요. 오늘 만난 이은정 씨도 오랜 직장 생활을 포기하면서 엄마가 됐는데요. 혹시 늦은 임신으로 아이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데 심장 잘 뛰고요.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양수인데 양수양도 괜찮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잘 관리받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주 건강하다고 하네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서 당뇨나 혈압, 비만 등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출산, 임신 계획을 하려면 미리미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가족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검사를 해서 자기에게 그런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계획 임신을 하면은 차후에 더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도 또 다른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육아 문제인데요.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사실 요즘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이 낳고 고민이 많잖아요. 네. 아이 낳고 일 계속 하실 계획이세요? 네, 직장 생활 계속 할 계획인데 이제 아무래도
위에 직장 상사나 이런 분들한테 좀 눈치가 보여서 네, 그래서 제 층 같은 경우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만 쉬고 나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하니까 그런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력 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판도사의 팁 공개. 첫 번째, 직업교육훈련 활용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 취업 소개 등을 꾸준히 받으면 워킹맘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워킹맘 우대 정책 활용하기.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시 정부에서 해당 회사의 채용 장려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적극적인 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 세 번째, 재택근무 활용하기. 일부 회사에서 워킹맘들을 위해서 재택근무제를 도입,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신체의 나이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야, 산부인과에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요즘에 자주 가는 곳이 산부인과인데. 그래요. 예. 아니요, 둘째가를 가져서 애 나올 때가 됐어요. 예, 이게 고령 산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도요, 예비 고령 산모가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누구? 네, 당신이요. 당신. 너요, 너. 아직 아이도 안 가졌는데. 아무튼 이게 단순한 현상이라기보다도요, 사회 현상과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30대 중후반의 임신과 출산이 20대보다 여러 가지로 위험한 건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인데요. 그러면 뭐 아이를 빨리 낳으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니죠. 일출산 육아 이런 거를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네, 요즘에는요 사교육비 굉장히 비싸잖아요. 여기다가 아이 하나 키우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맞아요. 친구들한테 듣고 보니까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출산은 뒤로 미루고 맞벌이에서 통장을 불리자. 그 다음에 아이를 갖자 이런 생각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러다 맞아요. 보니 출산 늦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일단 아이를 가지게 되면 눈치 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대요. 네. 그런 일을 안 겪으려면 출산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공무원처럼 그런 고정 수입을 받는 사람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 부럽습니다, 선생님. 부러워요.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 부러운데요.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좀 챙겨주세요. 진짜, 특히나 둘째를 또 가지고 나서 정말 맞아. 초조해요. 그냥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뭐 종교를 좀 가져야 되나, 진짜 초조하네요.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세요. 선생님, 5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5만 원만. 아니 선생님 왜? 네? 아니,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도와주세요. 좋은 자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네. 좋은 자세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30, 40대가 되면 삶이 안정기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요즘에는 아니잖아요. 학업을 마치고 30이 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병수 씨도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곡차곡 잘 모아서 노후 대비하세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이나 씨가 도와줄래요? 도와줘요, 진짜. 네? 저렇게 간에 내 먹으세요. 아니, 2만 원만 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 헐입니다. 15,000원이라고. 정말. 이럴 때 쓰는 용어죠? 2천 원만 줘요. 뭐 그렇게 아껴요. 조금씩 진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쨌든 확실히 이게 나이에 예민하신 분들답게 엄청 고급 정보들을 진짜 막 쏟아내고 계시는데 이 모든 걸 아울러서요. 총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만나볼게요. 전문가 선생님 나와주세요.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지고 더불어서 늦은 나이에 임신하시는 엄마들이 계십니다. 노산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면서 병원에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전관리를 충분히 잘 받으시면 건강하고 즐겁게 출산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임신하시고 건강하게 산전관리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물학적 나이에 비해서 사회적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의학도 함께 발달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 그 능력 정말 아깝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면서요. 남성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여성들만 육아휴직을 할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죠. 그리고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요, 전문 재무 설계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죠. 주변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중년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완전히 좋아진 60세부터 75세를 더 이상 노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중년이다. 새로운 중년,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연륜을 가진 우리의 멋진 신중년들. 사회생활 활발히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겠죠. 좋은 말씀이네요. 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정도 지나고 나이 한 살 더 먹고 나서 괜히 막 내 마음이 허하십니까? 그 투덜거릴 시간에요. 아쉬워할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요. 좀 더 젊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면 정말 멋진 인생 아닐까요? 요즘처럼 수명이 길어진 시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도 증조 할머니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이제는 65살을 고령이라 부르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 아빠도 그 나이에 가까워지고 계신데 의학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65살 분들과 지금의 65살 분들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충분히 사회생활이 가능한 나이죠. 고령을 65세가 아닌 70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공감이 참 가시죠. 네, 사람들이 더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게 각종 제도가 만들어지고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정말 진짜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65세 어머님들, 진짜 우리 어머님들은 유고걸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걸걸, 유고걸, 때레때레 때때걸. 정말 젊은 나이에요. 오늘 이나 씨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알던 이나 씨가 아니에요. 그래요? 성형하셨어요? 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왜요? 두뇌 성형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좋아요. 멘트가 좋아요. 사실 이게 말이 맞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년퇴직이 너무 빨라요. 선생님, 그 퇴직한 후에 그 긴 시간 노후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고민을 당연히 하겠죠. 네. 실제로도 제 주변에도 정년 퇴임하시고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임도 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실제로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한 설문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40%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10명 중 7명은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요. 사회적인 문제죠. 네, 맞습니다. 물가도 점점 오를 텐데 튼튼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이와 관련된 정보 뭔가 전해줘야 하는 순간 아닐까요?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김희진 선생님 아버지, 진짜 아버님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현병수의 TOP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고령화 사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노년층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TOP에서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고령화 사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선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제가 할아버지 연기를 많이 해봐서 그 느낌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법 첫 번째, 바로 질병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인 한 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평균 1억 원이 넘고요. 지출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년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추세로 1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인데요. 노년에는 노화는 물론 주의력,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각종 질병,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의료비 지출이 증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질병과 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의료비 지불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병 발생 후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에서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고혈압, 고지혈,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방지하는 예방 서비스로 의료 정책을 중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으며 생활체육 건강, 생활체육 강화,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해서 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병원비를 지출할 때마다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 보험이 인기인데요. 의료비 지출은 주로 노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장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급적 건강하고 어릴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저는 100세까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의료비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의료비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것이 또 있는데요. 젊을 때처럼 고정적으로 일을 하기 힘든 노후에 받는 월급과도 같은 이것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법 두 번째는 바로 연금입니다. 요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가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약자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토대로 만든 기초연금의 취지가 빛을 잃을 수도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최대한 역차별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이미 가입자 탈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노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충해서 노인 빈곤을 떨어뜨리는 데는 상당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후 소득의 중추적인 제도는 국민연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여부도 문제인데요. 국민연금 연구원에 따르면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민연금 재정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선진국은 기금도 없고 현재 20% 정도를 보험료를 내도 불구하고 연금 지출에 모자라서 국고를 투입하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은 9%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현재 급여 지출 충당하고 있고 430조라는 거대 기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재정이 비정상적으로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고령화 사회 준비법은요. 바로 3대 고통에 뽑힌다는 이것입니다. 뛰다가 문지방에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부딪혔을 때보다 머리를 긁다가 두피에 난 여드름을 터뜨렸을 때보다 더 고통스럽지만 저도 그리고 지금 TV를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것이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정말 신성하고 신비스러운 일일 텐데요. 정답은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법, 마지막은 바로 출산입니다. 고령화 심화와 함께 동반되는 것, 바로 저출산 문제인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실제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 결국 저출산은 전체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무엇보다도 부양해야 할 노인은 증가하는 데 반해서 노인을 부양해야 할 근로세대의 감소를 가져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잘 알아두면 실질적으로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쌍둥이처럼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최대 120일 동안 출산 전후 휴가를 쓸 수 있고요. 또한 이전에는 만 6살 이하의 어린이를 둔 부모만 육아 휴직이 가능했었지만 올해부터는 8살 이하의 어린이를 둔 엄마 아빠 모두 육아 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육아 휴직이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해보세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육아 휴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3%가량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수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아버지가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등 순기능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엄연한 권리. 우리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 본인의 나이와 환경에 맞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와, 역시 티오피아. 특별한 질병 없이 금전적인 부담에서 자유로운 거,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본 여건일 텐데 딱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좋은 정보를 아주 갖고 오셨네요. 네, 우리가 이제 그 65세 이상 분들도 이제 시청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또 농담이고요. 뭐 이런 또 굉장히 또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부모 부양을 자식들이 특히 장남이 하는 거라는 인식이 좀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버지, 그런 거 없어요. 예, 자기 노후는요,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 이런 인식들인데, 대표적인 게 보험이랑 연금이거든요. 말씀드린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요즘에는요, 또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다달이 나라에서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생을 다 할 때까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대신 집은 나중에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요. 한점은 있네요, 어쨌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네. 네. 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걸로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도 금전 해결과 동시에 또 노년을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70대, 80대 중에서도요,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요즘엔요, 은퇴 설계 지도사라는 신종 직업도 생겨났습니다. 내가 은퇴한 후에 노년에 뭘 해야 할지 카운셀링을 해주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분들 도움받아도 정말 좋죠. 네, 오늘 뭐 직업소개소에서 나오셨어요? 미스 김으로? 오늘 잠깐 나오신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같은 것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부터의 그 대비와 절약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 밑밥으로 쫙 깔아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진정한 노후 설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준비하셨어요? 와, 진짜. 자, 멘트가 훌륭하네요. 정말 훌륭하네요. 네. 건강하게 노년을 맞는 거 모든 사람의 바람일 텐데 그런 의욕이 과해서 오히려 건강을 좀 해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몸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닥친 대로 잡아먹고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사고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인간 수명 100세 시대.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몸보신 관광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곰 농장을 방문해 곰 쓸개즙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국제동물보호 NGO인 애니멀스 아시아는 이 같은 한국인들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마치 곰 쓸개즙이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이를 뒷받침할 연구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개즙 성분 중 85%는 물이고 나머지는 담즙산염, 지방, 무기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담즙산염은 독성이 강해서 과량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쓸개즙을 채취하는 현장 또한 충격적인데요. 좁은 우리 안에 가둬놓고 살아있는 곰의 쓸개에 관을 꽂아서 하루 2번씩 즙을 채취. 때문에 간염, 정신병, 피부괴사 등 질병에 걸린 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질병이 있는 곰의 쓸개즙을 그냥 마시는 것은 독을 그대로 먹는 것과 같은데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간과 콩팥을 손상시키고 혈류와 복막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종인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곰 쓸개 등을 사서 귀국한 한국인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옛날 동의보감에서 곰의 쓸개, 즉 웅담을 약으로 썼던 것은 야생에서 그 곰이 산삼, 약초 등을 먹으며 건강하게 지낸 곰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곰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만드는 상황에서요. 한국인들의 이런 행위는 정말 추태에 가까운데요. 환경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불법으로 곰쓸개를 채취하는 일은 하루빨리 근절되어야겠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육 캡슐을 아시나요? 말 그대로 죽은 태아를 건조해 분말로 만든 후 캡슐 형태로 제조한 것인데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인육 캡슐이 만성 심부전증과 중증 당뇨, 피로회복, 암 환자에 좋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직도 국내 밀반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인육 캡슐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1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인육 캡슐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 소비되고 그중 일부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유통되는 인육 캡슐의 양은 적발된 것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인륜적 범죄의 문제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불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복용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식약처 조사 결과 인육 캡슐에는 박테리아 등의 세균이 최대 187억 마리 검출됐는데요. 이는 기준치의 18만 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또한 태아가 산모로부터 에이즈, B형 혹은 C형 간염 등의 전염균을 물려받았다면 해당 캡슐을 먹은 사람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합니다.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가루로 만들어서 타박상, 간질환, 두통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했다고 하죠. 하지만 미라가루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더 이상 미라가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21세기 태아의 시신을 먹는 끔찍한 풍경은 현대판 미라가루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릇된 보신 문화와 인간의 잘못된 탐욕,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더불어 가짜 건강식품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량식품 제조 유통을 4대악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가짜 건강식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독성식물인 초를 넣은 건강식품을 고지혈증과 당뇨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식품업체가 검거됐는데요. 이미 70억 원어치가 유통된 뒤였습니다. 초호는 아코니틴이라는 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과용하면 신경계와 심근 기능이 마비,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밀수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홍삼 음료와 섞어 만든 가짜 건강식품도 있었는데요. 이 또한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20여 개국으로 수출됐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없이 섭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데요. 두통,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 질환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뒷면에 표시된 원료와 원산지, 그리고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하고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수입 제품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인증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일부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보조식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몸에 좋다고 무조건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요. 보조제가 아닌 치료제로 생각해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도 금물입니다. 불법 건강보조식품,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양심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 가장 든든한 노후 대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거리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또 해킹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카드 이번에 유출됐어요? 네? 저는 확인을 아직 안 해봤어요. 저는 다 됐어요. 모두 다 됐어요. 아, 됐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저는 이게 문자 같은 거 이렇게 와요. 오늘 남편이 집에 없어요. 뭐 모르는 사람. 갑자기 이러면 내가 내 번호 어떻게 알고. 문자 너무 많이 와요. 그래요. 이 스팸 문자도 엄청 많이 오고. 가끔은 제 번호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섬뜩해요. 너 니네 집에 있지? 지금 니네 집 털렸어. 이런 문자가 오는데. 진짜요? 누구 번호로요? 제 번호로. 뭐야 이거? 근데 이게 다 해킹이 돼서 그런 건데 돈 직접적으로 사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많잖아요. 컴퓨터로 자동차라든가 무슨 집의 구조라든가 가스불 하다 못해 그런 게 해킹을 당하면